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썼어요. 그래, 너도 빌려줄게, 너도 빌려줄게. 리스크는 없이 하이 리턴을 얻었던 주체들이거든요. 살릴 것이냐, 죽게 놔둘 것이냐. 그건 개인적으로는 밑빠진 독의 부부기가 아닐까. 그래서 싹 터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지금 이걸 하나 살려준다고 해서 뒤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 중인 박은정 감정평가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을 12월 28일 날 했고요. 1월 11일에 워크아웃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 이게 결정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갖고 있었던 PF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이걸 이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워크아웃을 신청을 함으로써,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단이 갖고 있는 채권을 일단은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막지 못한 게 바로 이제 성수동에서 있는 PF 브릿지론이 대환이 안 되면서 480억 정도 되는 게 만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못 막으면서 이런 상황이 됐고요. 쉽게 말해서 살릴 것이냐, 죽게 놔둘 것이냐. 워크아웃을 들어간다는 거는 이 회사가 내가 지금 자력으로는 회생할 방법이 없으니 도와주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우리를 지금 이 상황에서 도와주면 그 상황을 헤쳐나가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돈을 빌려준 입장. 아예 다 떼일 것인가? 아니면 빌려준 돈을 조금 유예시켜 주거나, 아니면 이자를 좀 탕감해 준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돈을 더 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의 과정에 놓이게 되고요. 주주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개인적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리스크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럼 자구책을 내놓는, 대책을 내놓는 과정이 필요하고, 기업 자체로서는 구조조정,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직원들 임금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슬림화하는 과정, 고통을 서로 나눠 갖는 이런 개념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한 업체에서 튀어나왔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업체의 규모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시공 능력도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물건들을 수주해서 공사를 벌이고 있음을 의미를 하는데, 그런 회사에서 이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유동성 경색의 상황이 됐고, 앞으로도 이 돈을 계속해서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막을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그 전에 이미 선 자구책을 했어요. 선 자구책이라는 게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는 우량 자산을 처분하고 또 그런 자금을 투여함으로써 이제 선 자구책을 1조 원 정도 했다라고 태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구책의 마련도 대부분은 이제 대출로 마련을 했거든요.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4천억 정도 받았고, 갖고 있는 본사 4억을 담보로 1,900억 정도를 대출 받았고,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1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상황을 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빚을 내준 사람들이 좀 우리의 고통을 분담해주고 시간을 좀 벌어주면 우리가 그 안에 회생의 가능성을 찾아서 살아나 보겠다. 외부 채권자들이 많이 있고 지금 회사가 망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 이런 기로에 서 있다라는 얘기는 빌려준 돈을 아예 다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현재 공식적으로 잡혀 있었던, 태영건설에서 발표했던 거는 자기 자본금 대비해서 4조 2천억 정도의 규모, 그중에서 이제 PF 부채가 3조 2천억 이 정도의 규모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단들을 다 추려보니까 이제 규모가 9조 원 가까이로 드러나게 된 거죠. 9조 원 중에서 이제 우발 채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설사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건설사들은 공사를 수주해서 공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잖아요. 그럼 이 공사를 수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한테,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이제 PF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주체의 신용이 좀 부족하니까 시공사가 대신 채무 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사업에 참여를 하고 나중에 시공권을 따내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미 보증 서주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중간에 이제 어그러지게 되면 그런 데서 예상치 못했던 채무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우발 채무의 규모들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16위에 태영건설이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들 또한 자금을 구할 방법이 없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규모가 열세하고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더 큰 자금 경색 상황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모 건설사의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수의 건설사인데 빅5 안에 들잖아요. 뭐 이런 건설사인데도 불구하고 유동성 경색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은 문제를 겪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걸로도 부족하고 하니까 사실은 대기업 대출까지 활용을 많이 하면서 기업들조차 대기업들도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예였는데 뭐 이렇게 일단은 넘어갔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이 있는 나라라면 선제적으로 뭐 어떤 도움을 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태영이 갖고 있는 문제가 태영만이 갖고 있는 문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기는 살아남게 해주면 다른 데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와주는 게 맞지만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나름 탄탄하다고 이야기하는 건설사들도 다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고 있고 또 지금 몇몇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00% 태영과 비슷한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통계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여기를 이제 막아주고 났는데 다른 데는 그러면 자금 상황이나 어떤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후속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막아준다고 해서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길까? 여기서 막아준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당장 여기 부실이 확정되면서 어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해가 되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죠. 그러면 기존에 빌려줬던 돈들 중에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돈들을 회수하려고 들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이미 돈을 빌려 쓰고 있었던 상황을 이연시켰던 회사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일단 좀 한 텀 넘기기 위해서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화랑을 겪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많은 시행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그 사업에 돈을 빌려주겠다 또는 내가 보증할 테니까 돈을 빌려줘라 이렇게 참여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키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다 꽝인 사업인데 여기에 남 믿고 돈 빌려줘. 이게 이제 시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형태인 거죠. 남 믿고 돈 빌려줘. 그리고 금융기관들, 증권사들 나도 돈 일부 들어갈 테니까 너네들도 들어와.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줘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러면 사업성을 최초부터 땅을 매입할 때부터 해서 사업성을 짤 때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견딜 여력이 있는 사업들은 살아남겠죠. 또는 이 사업을 진행한 주체가 지금의 상황을 자기 자본을 많이 투여를 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끌어낼 수 있다면 이런 사업들은 망하지 않겠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는 이슈 하나만을 가지고 자기의 자본은 거의 뭐 10%도 안 되는 자본을 가지고 남의 돈으로 벌여놓은 사업이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싹 터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지금 이걸 하나 살려준다고 해서 뒤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구책들이 필요하거든요. 자구책이라는 게 결국 지금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사업성이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지 사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땅을 100억에 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현 시장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면 이 땅값이 50억이 돼야지 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이 땅값이 50억을 주고 누군가 사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억을 투자했던 사람은 50억을 손실을 보고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올바른 조정이고 그 얘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자금을 동원해서 50억을 주고라도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고 이런 시기를 대비했던 기업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기회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엄청 폭등하고 막 이런 시기에 빚내서 현금 갖고 있는 사람 바보다. 빚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자산시장이 상승해서 도태되고 벼락거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런 시기가 바로 지금 닥치고 나니까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현금 부자가 정말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이 많이 풀린 시장에서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썼어요. 그리고 제발 좀 써달라고 하면서 막 돈을 막 끌어다 쓰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써서 어떤 자산 가치를 갖고 있으면 자기가 되게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빚의 무게가 느껴지는 시점, 고금리의 상황이 오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 자본은 다 날아가고 빚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터져야 정리가 된다. 이거는 결국은 내가 원래는 감당할 수 없는 걸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 실제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돌아가야 정상화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이 PF 사업이라는 거에 참여했던 그 주체들이 다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PF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이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그 담보 범위 안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게 일반적인데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땅을 매입하는 자금부터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을 이제 끌어가려면 여기에 공사비도 투입이 돼야 되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 인허가 비용들, 또 돈을 빌려 쓰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 같은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사업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규모만큼 대출을 통해서 또 조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PF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완료가 돼서 분양이 잘 이루어져서 또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대금을 잘 지급을 함으로써 현금흐름이 이어져야 이 사업에서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도 돈을 회수할 수 있고 또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도 이자를 받고 자기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언제 진행될지 또 진행을 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시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먼저 빌려줬던 사람, 선순위로 빌려줬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들이 부실이 생기게 되면 자신들의 건전성도 침해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땅만 팔아서 내 돈 갚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청담 르피에르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브릿지론을 통해서 토지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본 PF로 이어지지가 않고 잠깐 빌려줘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돈이었는데 사업은 안 되고 더 많은 돈을 이제 본 P로 넘어가는 그 자금을 대준다는 회사들이 없으니까 여기에 돈을 빌려줬던 선순위 채권자가 그럼 나는 더 이상 돈 빌려주는 걸 연장하지 않겠다. 새마을금고가 연장을 거부하고 그러면 새마을금고든 뭐 이후로 들어왔던 나머지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그래서 가까스로 넘어갔던 거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만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입장이 다 달라요. 어떤 참여자는 지금 스탑을 하더라도 그 자신의 원금을 회수하고 어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반면 어떤 사업자들은 원금마저 모두 다 손실 처리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돈을 빌려줬던 그 회사들의 건전성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PF 사업이 워낙 호황이었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이제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 빌려주는 거거든요. 단기간 빌려주고 또 고금리로 빌려줘요. 이게 사업이 본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브릿지로 돈을 살짝 빌려줬다가 금방금방 빠져나올 수 있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계속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생각을 했지만 리스크는 없이 하이 리턴을 얻었던 주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연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을 이제 빌려갔는데 막 갚을 수 있을 것 같이 했었고 그걸 뭐 사업이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을 해주면서 무리 없이 어떤 건전성에 침해를 주지 않는 형태로 이제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가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네.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이제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어떤 부지를 물색을 해서 그 부지의 사업을 어떤 개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행자의 어떤 신용이나 시행자만으로는 자금을 모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행하는 주관사가 이제 증권사들이 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증권사들이 주관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금을 이제 투자해 줄 사람들,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게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자금을 끌어 모아서 땅을 살 수 있는 자금을 이제 대주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대줬다가 사업이 이제 진척이 되고 나면 본 PF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1금융권 쪽에서도 대출이 또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건설사의 책임 준공이라든가 신탁회사의 어떤 신용고려 같은 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면서 더 많은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시작된 게 작년 아니죠,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하반기 말에 이제 터질 수 있었던 뭐 이런 문제들인데, 불거질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는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말라가는 시장에서 자금을 그동안 유동성이 많았던 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필요로 하는 데가 여기저기 있는데, 그 여기저기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다 그래 너도 빌려줄게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이 풍부했던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의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얘가 조금 뭐 신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덜 사업성이 있더라도 빌려줄 수 있었고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데는 자금이 안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가 보증을 서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를 믿고 돈을 많이 빌려줬었는데 지자체가 돈을 못 돌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신용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채권 시장의 경색을 가져왔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나서서 채권펀드를 투입해서 이 상황을 넘겼잖아요. 그 상황이 넘어간다고 해서 시장에 돈이 다시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해서 자금 경색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돈을 구할 수 있는 쪽이 있을 거고 구하지 못하는 쪽이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더 높은 금리를 주지 않으면, 또 웬만큼 탄탄하지 않으면 자금을 얻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불거진 문제가 이제 둔촌주공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누구나 봐도 이 사업 자체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사업장이잖아요. 거기가 한 5천억 규모를 빌려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PF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못 해주겠다라고 대주단에서 선언을 했던 거죠. 그러면 당장 5천억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 돈이 회수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일반 분양을 통해서 분양 수익금을 걷어들여서 자금을 이제 지급해주는 형태로 사업이 흘러가야 되는데, 일반 분양은 계속 늦어지고 뭐 분쟁이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정부가 보증하고, 채권펀드도 원래는 이런 뭐 건설사들 있는 데다가 채권펀드 자금을 막 넣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때 급하게 어떤 규정을 변경하면서 여기에 지원을 해주고 5대 은행 모아놓고 여기에 대출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게 또 둔촌주공 사태거든요. 정말 대마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자금 구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고, 그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위기가 넘어가고 또 PF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크게 터지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PF가 이제 부실 처리가 되면 여기 돈 빌려주던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손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손실 처리를 하면 그만큼 건전성의 지표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 BIS 기준이라든가 여러 기준을 맞추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연장을 계속 해주는 거죠. 일단은 조금이라도 금리가 내년에는 낮아질 거고, 뭐 시장 상황이 다시 뭐 부동산이 반등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주고 분양도 잘 되는 시장이 올 거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기대,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3개월만 연장해보자, 6개월만 연장해보자, 이렇게 끌어왔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1년이 이렇게 버텼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이 시장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화랑이 와서, 부동산을 사줄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지금 비싸게 땅을 사고 비싼 이자를 주고 비싼 공사비를 주고 사업을 벌였을 때 더 비싼 분양가에 분양을 해서 충분히 이익이 있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이제 건설사 중에서 유수의 건설사가 이렇게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